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8절. 예, 성경에 나타나는 로마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사이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싸워요. 그때 이야기를 시리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있었어요. 보통 프톨레미가 많이 이겼지요. 이집트 쪽이. 그런데 그렇게 이겨서 막 승리에 기쁨에 넘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한 장군이 나타나.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가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 싸움에 끼어드는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31절과 45절까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시죠. 그 꿈에 어떤 꿈을 꿔요? 커다란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거를 모르고 내가 무슨 꿈을 꿨지 막 이러면서 술사들한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이유가 뭔지 하고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대답하지 못하니까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가서 왕이요, 왕의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그래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하니까 다니엘이 그 신상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금이고 가슴에는 은이고 배 허리에는 노시고 그 다음에 다리는 쇠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진흙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 누구야?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도 기억하지 못한 꿈을 다른 사람이 기억을 해서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제국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금은 왕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왕 뒤에는 새로운 또 나라가 일어날 건데 왕보다 조금 못할 거예요. 페르시아, 은.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롯이 나타나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향한 헬라 제국. 그리고 다리에는 쇠예요. 로마 제국. 지금 그 역사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앞으로 일어날 그 400년의 역사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사가 지금 신구약 중간사에서 다 어떻게 됐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헬라 제국을 배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많은 영토를 장악한 걸 우리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헬라 제국이 쇠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는 BC 732년경 로무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에 의해 세워졌어요. 이 무렵의 세계는 어떠냐면 아수르가 티글랏필레셋 아시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티글랏필레셋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시절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왕.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시기가 지금 로마가 막 세워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남유다는 누구냐면 아하스 왕. 아하스 왕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로마는 왕정으로 시작하여 왕과 원로원과 시민이라는 세 가지 계층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귀족과 평민 사이의 계급 투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막 200년 정도 그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가면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호민간 제도를 두어요.
그 호민가는 평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평민들도 귀족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12가지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 일정한 권리를 그 평민들에게도 주는 것이 뭐냐면 12동판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 기반 위에 기틀을 다지게 된 로마는 BC 264년부터 굉장히 풍요롭고 아주 해국력이 막강한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그 카르타고는 700년에,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먼저 700년에 가까이 영화를 누려온 그런 국가예요.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카르타고를 놓고 어디를 놓고 이제 전쟁을 하냐면 시칠리안 섬을 놓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100년 넘게 이어져요.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한 23년 1차 전쟁하고 한 몇십 년 또 잠잠했다가 그 다음 또 2차 전쟁하고 또 몇십 년 잠잠했다가 3차 전쟁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포에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에니 전쟁은 BC 264년에서 BC 146년 사이 100여 년 이상의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세 차례의 전쟁을 말합니다. 포엔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예요? 카르타고를 위주로 두고 말을 했는데 로마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는 초창기만 해도 카르타고와 충돌은 거의 없었어요. 로마는 전형적인 대륙 국가였어요. 카르타고는 전형적인 해상 국가였고요. 그들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해상에서 막 이렇게 활동한 그 페니키아인들, 두로와 시돈 아시죠? 그들이 배를 타고 인도에 가서 금을 갖다가 다윗에게도 주고 솔로몬에게도 주고 그런 얘기 우리는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충돌할 거야 라는 예상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는 시칠리아 섬의 지도입니다. 저 위에 연결된 섬, 시칠리아 섬과 연결된 위에가 이탈리아예요. 로마지요. 그리고 그 밑에 티니 이런 데가 뭐냐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는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데 카르타고의 영토였던 시칠리아 섬에 있는 작은 나라 시라쿠사, 보이죠? 밑에 동그라미가 시라쿠사입니다. 네, 이 시칠리아 섬 안에 이렇게 여러 나라가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카르타고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라쿠사의 아가토클레스 왕 시절 그를 섬기던 이탈리아인 용병 마메르티가 아가토클레스 왕이 죽은 후 그리스의 식민지인 메시나시를 점령해버려요. 근데 이 점령하는 단계가 굉장히 아주 좀 나쁜 방법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마메르티 용병들이 이탈리안 출신의 라틴계 병사들로 이제 처음에는 그 왕이 죽으니까 자기네가 섬기던 그 시라쿠사의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다른 왕은 안 섬길래. 그리고 막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메시나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위에 동그라미한 그 도시예요. 굉장히 이탈리아하고 거의 붙어있는 섬이죠. 네. 그 메시나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메시나 시민들한테 말해요. 우리가 너무 떠들어만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나 시민들이 엄청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갖고 그들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쉴 수 있는 것도 마련해주고 막 그들을 잘 섬겼어요. 너무 잘 섬겨서 그런지 이 용병들이 와 여기 너무 살기 좋아. 그러면서 딱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딴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밤이 되자 한밤중에 이 메시나시를 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소문이 퍼졌겠어요. 퍼졌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문에 어머 메시나시가 그렇게 됐대. 근데 그 용병들이 시라쿠사 그 섬에서 왔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라쿠사의 다음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뭐? 어떻게? 그러면 이들을 응징해야지 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그러고서는 그 메시나시를 이들이 쳐요. 당할 수 있겠어요? 용병들이고 작은 용병들이고 여기는 한 군대고 당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점점 이들이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이들이 나오냐면, 야, 나는 이탈리아인이거든. 우리 모두 라틴 사람들이잖아. 이탈리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원로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쟤네들이 지금 도적대란 말이야. 도적대인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우리는 이제 막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저 어떻게 하지? 도와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원로원들이 우리만 이것을 회의할 게 아니라 우리 로마 시민의 대표인 호민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회의를 한 결과 평민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용병들이잖아. 우리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자, 1차 포에니 전쟁은 264년에서 241년까지 23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육전에 강한 로마군과 해전에 강한 카르타고가 붙습니다. 해상에서 붙으니까 누가 유리해요? 카르타고가 유리해죠. 그런데 결과는 로마가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해상에서는 분명히 카르타고야. 카르타고는 해적들이잖아. 완전히 해상을 이렇게 장악한 사람들이잖아. 지중해를 아주 호수 삼아 주름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 로마한테 줬어? 궁금하시죠? 카르타고는요, 해상무역으로 돈 버는 능력은 타고냈어도 그들의 군대는 다 뭐냐면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 그 시민들을 군사로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람들을, 자기네가 점령한 나라들, 이런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용병으로 쓴 거예요. 돈 준다? 그러면 그래 전쟁해! 이렇게 용병들로 구성돼서 이렇게 별 힘이 없었던 거죠. 그에 반해 로마군은 어때요? 훈련된 정예군이었어요. 해상에서는 아무도 카르타고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로마군은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까마귀라고 하는 코르무스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기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저 첫 번째 배를 보면은요, 아주 길다랗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있죠. 침이 있죠. 그것을 적군의 배가 딱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배에다가 이야 해가지고 빵 하고 그 배에다 쏴요. 쏘면 어떻게? 저게 무겁잖아요.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에 딱 박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면 딱 박히는 게 보이죠? 네, 배 잘라놓은 그 부분에 박히잖아요. 박히면 어떻게? 그게 이렇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지처럼 생긴 거예요. 쫙 넓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배 안에서 육지처럼 가서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겼대요. 이렇게 로마에게 패배한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보면 되냐면 돈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36년에 일제시대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에 있는 모든 쌀, 그때는 우리나라는 금은 많이 없었겠죠. 우리나라에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나는 게 뭐예요? 곡물. 이 곡물을 다 저 분산항을 통해서 어디로 나갔어요? 다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기죠. 그러니까 전쟁에 지는 나라는 다 빼앗긴다고 보면 돼요. 전쟁 배상금도 엄청나게 많이 물게 됩니다. 이게 1차 포에니 전쟁이에요. 자, 1차 포에니 전쟁 시절에 260년에서 241년까지 그 시절에 남방항과 북방항은 어느 시절이냐면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남방왕의 딸 베로니게가 북방왕 안토니오쿠스 2세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안토니오쿠스에게는 원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방왕에 온 이 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남동생인 프톨레미 3세가 남방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3세가 어떻게 우리 누나를 죽였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전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죽인 왕비를 다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방왕의 프톨레미 왕조의 전성기 시대. 유대는 이때 프톨레미 왕조의 지도를 받고 있었으니까 어땠어요? 조금은 자유롭고 여유로웠죠. 프톨레미 왕조는 조금 여유를 주었어요. 너희 평안 예배도 드려. 성경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너희 평안하게 너희가 지내던 모든 거 다 행해. 이렇게 유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지금 포에즈 전쟁 1차 때 일어났던 거죠. 네. 자, 포에즈 전쟁 2차는 BC 218년에서 BC 201년에 일어납니다. 자, 포에즈 전쟁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사에서 그 유명한 한니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2차 포에즈 전쟁에서 나옵니다. 네. 2차 포에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나요. 한니발은 카르타고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상도 아닌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서 포에즈 전쟁을 했을까? 아주 기발해요. 아무도 한니발의 그러한 생각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로마가 당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갔냐면 이들이 육지를 들어가가지고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예상을 하죠. 분명히 저 카르타고는 우리한테 쳐들어오려면 해상으로 올 거야. 그래갖고는 해상은 방어를 굉장히 방벽을 잘했죠. 근데 어디로 와요? 뒤로 와요. 육지로.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우와. 그러니까 그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물론 병사와 코끼리를 많이 죽게 돼요. 한 반 정도로 줄어요. 그렇지만 한니발의 기습작전을 벌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BC 216년 그러니까 기원전 210년 한니발의 명성을 알리는 전투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칸나의 전투라는 거예요. 한니발 하면 칸나의 전투. 왜? 이 전투를 통해서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전투, 아주 여러 전투가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로마군은 그러니까 9만이나 돼요. 9만 명. 카르타고군은 5만 명. 이 두 나라가 전투를 하면 당연히 누가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육지에 사는 거잖아요. 육지는 누가 강해요? 로마가 강해요. 자, 이 9만이나 되는 로마군과 5만밖에 안 되는 카르타고 누가 이기겠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로마가 이기지. 육지잖아.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카르타고가 이깁니다. 한니발이 이겨요. 이때 나오는 한니발의 전술이 초승달 전법입니다. 이 초승달 전법은요, 지금도 이렇게 군대나 그러면 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교본으로 쓸 정도로 이 전법이 유명하더라고요. 이 초승달 전법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 하객진 전법하고 비슷해요. 군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뾰족하게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이 한니발 쪽이에요. 이쪽은 로마 쪽이겠죠. 로마가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쫙 뒤로 밀려서 뾰족하게. 그리고는 이쪽으로 쭉 밀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따라서 쭉 밀고 들어올 때 와! 하고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에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뒤로 물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어. 그리고는 그 9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로 다 이렇게 물려와. 그리고 얘네들이 뒤로 물러오면서 어떻게 옆으로 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막아지겠죠.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이 9만이나 되는 사람을 감싸버려요. 이게 초승달 전법이에요. 초승달처럼 됐다가 다시 물러가는 전법. 밀집한 군인들이 밀고 들어온 그 로마 군인들은 양 날개에 갇혀서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이 빽빽하게 밀집되었으니까 9만이나 되니 얼마나 밀집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카르타고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군인들은 로마군을 완전히 섬멸합니다. 이 한니발의 최대 전술은요, 천재적인 전술뿐만 아니라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 판단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전법, 한니발의 그 칸나의 전투의 초승달 전법, 너무 비슷한 전법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훨씬 뒤쪽의 사람이니까 그걸 알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되는 건지는. 네. 이렇게 한니발이 연승 연진 행진을 해가면서 로마를 조여오자 이제 로마는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대책을 세우자. 저렇게 하다가는 우리 로마가 다 한니발에게 먹히겠다. 카르타고에게 먹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내세운 분이 누구냐면 스키피오라는 장군이에요. 굉장히 젊은 장군이에요. 한니발은 나이가 좀 있었고 스키피오는 이제 막 떠오르는 젊은 장군이었어요. 자, 스키피오는 로마를 공격하는 한니발을 이탈리아에다 남겨놓은 채로 자신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배를 이용해서 카르타고로. 너 한니발 거기서 공격하고 있어. 거의 이 로마가 아주 넘어갈 뻔했대요. 그런데 바로 스키피오가 어디로 가요? 카르타고에 가서 카르타고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에서 우리는 지금 뭐야? 한니발이 저기서 싸우고 있다는 승전 소식만 듣고 좋아했는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어. 어떻게 한니발 빨리 와!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을 불러드립니다. 스키피오의 침략을 받은 저희 카르타고는 한니발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한 한니발은 카르타고로 돌아와서 자마평원이라는 곳에서 스키피오를 만나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자마 전투는 로마 부대는 4만 명이었어요. 한니발의 군대는 5만 명이에요. 어디가 많아요? 왜냐면 한니발이 나라인 카르타고니까 군대가 더 많아요. 더군다나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도 있었어요. 80여 마리나 되는 코끼리 부대로 이제 스키피오 부대를 무찌르려고 모든 준비를 쫙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봅시다. 카르타고는요, 한니발이 지금 로마에서 싸우다가 급히 와가지고 군사를 딱 모았더니 누구예요? 용병들이에요. 다시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키피오가 데려온 로마 군대는 용병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훈련되고 훈련보던 로마의 정예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니발의 부대가 여기서 져요. 스키피오는 더군다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칸나의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참여했을 것이다. 거기서 그 한니발의 초승달 전법을 스키피오는 벌써 다 파악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마 전투는 스키피오가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코끼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누구 부대예요? 한니발의 부대예요. 근데 그 코끼리를 누가 이용하냐면 스키피오가 이용해요. 코끼리는 소리에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이용할 때는 한니발이 항상 나팔을 어느 시점 되면 나팔을 적진으로 딱 들어가서 막 들어가면서 적진과 맞부딪히면 나팔을 불어요. 그럼 나팔을 불면 이 코끼리들이 막 적군의 사람들을 짓밟아 버린대요. 그런데 그것을 스키피오가 이용해서 코끼리가 딱 해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먼저 로마군에서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코끼리들이 자기하고 같이 있는 자기의 부대들을 막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이렇게 2차 포에니 정결도 로마의 승리로 종결됩니다. 2차 포에니 전투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내야 하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영토, 카르타고가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던 그 모든 영토를 다 로마에게 넘겨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가 나중에는 로마의 호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훨씬 많은 배상금을 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허락 없이는 너희 전쟁하지 마. 너희 로마의 허락 없이 전쟁하면 안 돼. 이런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네. 이후로 포에니 전쟁의 영왕 한니발은 한참 후에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숨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스키피오도 나중에는 로마에게 버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로마에는 소스키피오라는 그의 아들이 활약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남왕국과 북왕국은 어느 시절이냐면 이때 정도의 코끼리를 이용한 나피아 전투가 남방왕조와 북방왕조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코끼리를 이용한 전투가 참 많았었나 봐요. 그 다음에 요 2차 포에니 전쟁 때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 1세가 이집트로 시집가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 때 로마가 딱 들어온, 여기서 말하는 한 장군 하고 나오죠. 이때가 안티오쿠스 3세 때 이제 로마가 이집트로 들어와서 그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 이집트며 모멸을 다 자기가 이제 점령을 해 딱 먹으려고 했는데 한 장군이 온 거예요. 로마에서 딱 이집트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 올라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나중에 그 로마에게 magnesia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렇게 패하고 나서 안티오쿠스 3세가 마음을 바꿔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제 패했으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도 어떻게 해요? 셀루쿠스 이 왕조도 로마에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낼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의 성전에 있는 돈, 어디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전쟁 배상금으로 내요.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이 막 우리 성전에 있는 것을 그렇게 훔쳐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너희 성전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의 박해가, 셀루쿠스 왕조에서 유대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안티오쿠스 4세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도요, 똑같은 일을 당해요. 자기 아버지와. 어떤 일을 당해요? 자기도 승리했어요. 남만조, 북왕조에서 승리했는데 아무 힘도 못 쓰고 로마의 간섭으로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 이야기는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요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길에 유대에다가 그 화풀이를 다 해버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유대의 성전에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게 이때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 2차 포에니 전쟁 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는 지금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대 땅을 배경으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그 세계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차 포에니 전쟁은요, 한니발도 죽고 로마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된 카르타고가 3차 포에니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 그것은 카르타고 옆에 있던 카르타고의 동맹국인 누미디아가 로마에게 꼼짝 못하는 카르타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꼼짝 못했던 카르타고인데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발을 해요. 그래갖고 니네 전쟁도 못하지? 니네 로마 때문에 전쟁도 못하잖아. 이제 우리가 너희 먹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르타고가 어이
하고는 맞섰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로마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카르타고에게 너희 왜 조약을 하고 했어? 하고 카르타고를 침공했어요. 근데 이 로마는요, 카르타고에게 참 쌓인 게 많았어요. 한니발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그렇게 아주 여러 번 패배를 한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카르타고를 참고 참았다가 이제 카르타고에게 딱 들어가니까 모든 그 자신들이 참았던 모든 것을 카르타고 시민들에게 합니다. 아주 무차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카르타고의 시민 25만 명 중 20만 명을 죽여요. 몇 명 남았어요? 5만 명. 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카르타고라는 이 도시 자체를 없애버려요. 한때 지중해를 주름잡으며 번영을 누리던 페니키아인 카르타고는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카르타고는 세계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한니발 자신은 그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에게 최고의 패배를 안겨주었지만 역으로 자신이 로마에게 남긴 충격 때문에 자신의 조국의 멸망에 일조를 하게 되었고 만 것이죠. BC 146년 3차 포에니 전쟁이 종결됩니다. 3차 포에니 전쟁이 종결되고 이때 이제 유대 나라는 하스몬 왕조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몬 왕조가 100년의 독립국가를 다스리게 돼요. 네. 하스몬 왕조와 그 이야기는 헤롯 대왕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BC 63년 안티오코스 7세의 죽음으로 로마의 폼페이오스의 셀루쿠스 왕조는 멸망해요. 그리고 30년 후에 BC 30년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 7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세계사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의 죽음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토가 다 BC 30년에는 로마 제국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포에니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을 통해 로마는 이베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얘기합니다. 이베리아와 북아프리카의 영토를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는 이렇게 위에 이탈리아, 그리스, 마게도니아까지 해서 동그랗게 밑에 카르타고, 티니지 다 이집트 이렇게 해서 요게 지중해라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스페인까지 쫙 영토가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네, 그렇게.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된 로마.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는 명실상부한 지중해 최강대국으로 제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거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모아둬요. 그런데 아니에요. 100세 살면 많이 살아요.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집에서 사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거의 한 80 이상 90세 정도 되면 요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멋진 전법으로 유명해도 그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갑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말씀도 들었잖아요. 크신 하나님. 세상의 영화보다도 혹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